네, 3교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랍니다.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 그리고 시험이 제가 지금 전달드린 이 내용에서 그대로 출제가 돼도 여러분들께서 준비가 안 되시면, 여러분이 제로의 상태시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은 가급적이면 나의 능력치가 0이 아닌 큰 수가 될 수 있도록 머리에 계속 축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합격의 어떤 기쁨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곱셈이다. 아셨죠? 0이 아닌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0 아니세요. 제가 볼 때 제로가. 지금 굉장히 수업할 때 열의를 갖고 암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축적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이제 배우셨고, 앞으로 이런 건 다 배웁니다. 앞으로. 이제 또 나올 겁니다, 뒤에서. 뭐 해외 시장 조사가 뭐다. 절차들 쭉 배우실 거고요. 구체적으로 책에.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정형거래 조건이 무엇이다. 뭐 인코텀즈가 뭐다. 이런 거 다 배웁니다, 앞으로. 아셨죠? 큰, 제가 목차 잡아드린 거예요. 결제는 뭐고, 운송은 뭐고, 보험은 뭐고, 뭐 종료, 구제, 상사중재, 뭐다라는 걸 알고 가실 거예요. 아셨죠? 또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여쭐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물품에 대한 조건이 뭐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어? 물품에 대한 조건 6가지 뭡니까? 그렇죠. Q, PPP, SI 딱 나오셔야 됩니다. Q가 뭐였죠? 퀄리티, 퀀터티, P는 뭐죠? 프라이스, 페이먼트, 그 다음에 S가 뭐였죠? 쉽먼트, 선적, I는 뭐였죠? 보험, 인슈어런스. 그렇죠. 그렇게 나오시면 돼요. 목차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필기가 나가는 거예요, 2차가. 아셨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거 다 아니라 분쟁 해결에 관련된 것도 또 배우실 거예요, 앞으로. 목차 잡아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다음에 이런 거 되셨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교재 들어가십니다. 네. 그래서 교재 처음에 보시면은 무역영어의 개념이 나와요. 그죠? 거기 밑줄 치시겠습니다. 무역영어라는 건 뭐다? 자,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영어죠. 무역영어란 국제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영어다. 그 세 번째 줄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무역영어라는 것이 표준적이고 문어적이에요. 표준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표준적이라는 건 딱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쓸 말 쓰고 안 할 말 안 하고 합니다. 그래서 상거래 전문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는 게 이제 관세사 업무를 보실 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역거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적인 부분까지 이해 필요하겠죠. 그 법리적인 게 뭡니까? 내가 신용장 거래다. 그러면 CP. 그렇죠. 계약을 성립하고 있다? 그러면 CISG.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다? 그럼 뭐 MIA든 ICC든 약관. 종료하고 있다? 그러면 비엔나 협약. 이런 것들이 딱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영어라는 것은 국제적인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영어다. 제가 이따가 여쭐 겁니다. 무역영어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당사자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표준적이며 문어적입니다.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러시면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뭘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으시고 이런 거는 네,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역영어 범위는 우리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범위가 뭐다? 첫 번째 통신문. 두 번째 뭡니까? 무역 서류. 세 번째 협약이나 규칙. 이게 잘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무역영어의 범위예요. 거기 나오시죠, 여러분? 무역영어는 무역서신, 그리고 무역서류, 그리고 국제무역법리를 포함한다. 아셨죠? 첫 번째 줄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다 아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역서신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역서신 보시면 그 2장의 무역서신 보시면 개요의 무역서신은 첫 번째 줄 밑줄 치실게요. 무역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밀리,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 무역 당사자들의 의사 전달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때 무역 서신이라는 건 편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의사 표시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금액 좀 깎아주십시오. 선적일 좀 앞당겨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일로 전달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 편지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 서신에다 밑줄 쳐보세요. 서신에다가 우편 서신에 밑줄 치시고 이 서신의 양식을 배우실 거예요. 이걸 배우면 나머지는 다 그냥 아시는 거예요. 아셨죠? 관세사로서. 무역서신 편지를 배우시면 나머지는 아시는 거고 우리 전보라는 게 있어요. 전보. 전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옛날에 이제 아실 텐데 우리
셀러가 바이어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메일이나 팩스라는 뭐 신속한 수단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전보를 이용했는데 셀러가요 우체국에 가요. 우체국에 갑니다. 우체국에 가서 이 우체국에서 전보 작성해서 타전을 해요. 상대 우체국에. 그럼 이 우체국에서 이 바이어한테 우체부원 분들이 전달하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보예요. 아셨죠? 이게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텔렉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예전에 회사, 이제 이게 전보고요, 전보. 자, 텔렉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전에 이제 회사에 보면 텔렉스 넘버가 다 있어요. 텔렉스 넘버가 있어가지고 그 자당, 글자당 이제 보내는데 돈이 들어가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알파벳대로 다 쓰면은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먼트에서도 우리 모음을 빼고 SHPT 이렇게 보내요. 그게 바로 선적이에요. SHPT. 예를 들면 돈이 나가니까 SHPT 하면 이게 선적이에요. 무역하는 분들한테는. 아셨죠? 쉽먼트의 그 선적입니다. 이게 선적이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OCT가 뭡니까? 이 OCT가? 특정한 단위를 말할 때도 풀네임을 안 쓰죠? 왜? 텔렉스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무역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약어표를 외우셨어요. 과거에는. 약어표를. 이거를 암기하셨다. 근데 지금은 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아셨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팩스밀리, 이메일. 지금은 이메일이다. 그 이메일에다가 지금 현재 수단이라고 쓰시고 현재는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의사 전달을 말한다. 밑줄 치실게요. 당사자들의 의사 전달. 지금 2장 무역서신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역서신은 회사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주의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그렇죠? 문법적으로 틀린 용어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영어 또한 간결하고 정확해야 하며 격식에 맞추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 밑에 그 네 번째 줄 보시면 무역통신문의 형태 중에서 우편서신은 가장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므로 우편서신의 일정한 양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면 나머지 통신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돼 있죠? 거기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무역서신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무역서신에는요, 꼭 기재해야 될 기본 요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요소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자, 기본 요소와 보조 요소가 있는데,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거기, 기본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요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서신에 보시면은, 우리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회사에서 편지 여기 중앙에 여기에 로고와 회사 로고와 함께 회사명 그리고 회사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게 기재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거기 나와 있는 서두라고 합니다. 아셨죠? 레터 헤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셨죠? 요게 바로 서두예요, 여러분. 서두는 근데 조심하실 점이 꼭 기억하실 것이 요 서두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 편지에서 발신자입니다. 발신자. 여기에 발신자가 찍히는 거예요. 발신자라고 써놓을게요. 여기 레터헤드에다가 발신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레터헤드 보세요. 밑줄 쳐보실게요. 서신의 상단에 위치하며 발신자 동그라미. 발신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등이 기재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2번 보시면 발신 일자가 이제 오른편에 있잖아요. 자, 데이트가. 그렇죠. 요 발신 일자가 있고 서신의 발행 일자를 나타내며 훗날 서신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회신 보낼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한다. 이건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보시면 그 인사이드 어드레스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인사이드 어드레스에 누가 찍힌다? 수신자가 찍히는 거예요. 아셨죠? 수신자. 편지 받는 자.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편지를 보시면 여기 발신자, 여기 수신자. 아셨죠? 받는 자. 네. 그렇게 가시고 가운데 이제 누가 있냐면요. 우리 서두 인사가 나와요. 살루테이션에서 그 서두 인사. 그 뭐 안녕하세요. 뭐 친애하는 누구씨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 그리고 우리 그 수신자 주소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살루테이션 나오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본문이 나오죠.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body of letter.
뭐 선적에 대한 얘기, 뭐 대금 감액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나오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죠. 6번에 보시면은 결미 인사가 있어요. complementary clause 해서 이제 결미 인사는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씁니다, 여러분. faithfully yours. 이런 거 씁니다. faithfully yours. 그 다음에 truly yours.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truly yours 또는 뭐 sincerely yours 이런 걸 쓰거든요. 끝맺음 안녕히 계세요란 취지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자리를 바꿔도 돼요. yours truly, yours 자 sincerely, yours faithfully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이제 결미 인사라고 합니다. 그쵸? 네. 됐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7번에 서명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서신에 대한 것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요소 좀 보세요. 보조 요소. 이제 보조 요소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reference number 나오죠. 참조 번호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이제 용이하게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제 넘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건요, 거기 써놓으세요. 서류를 철할 때 찾기 쉽게 하는 거예요. 번호 붙여놓는 겁니다. 참조 번호. 서류를 철할 때 찾기 쉽게 우리 번호 붙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attention line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참조인인데요. 우리 특정하게 우리 수신인을 밝힐 때 쓰는 거예요. 뭐, 김대리님한테 가는 거. 이렇게 보낼 때, 지칭할 때 쓰는 게 바로 참조인이에요. attention. 아셨죠? 거기다 한번 또 작성해 놓으세요. 뭐, 특정한 사람한테 보낼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표제명이 돼 있죠. 표제명. subject, letter subject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제목이에요. 메일 제목 같은 거예요. 메일 제목. 그렇죠. 메일 제목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고, 거기 identification mark에서 이것은 관련자 약호예요. 관련자 약호. 이거는 뭐냐면 외부 회사로 문서를 보낼 때 출처를 남기는 거예요. 외부 회사로 이제 문서 보낼 때 누가 썼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출처를 남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동복물 나오죠. 동복물. 이 단어 남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enclosure. 잘 나옵니다. 동복물.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가격표를 동봉합니다. 또는 뭐 카탈로그를 동봉합니다. 아셨죠? 인클로저 동봉문. 자, 동봉물. 그다음에 자, 메일링 디렉션스. 자, 요거는 우리 우편물의 종류, 뭐 등기 우편인지 속달 우편인지 등기 우편에 밑줄 쳐 보세요. registered mail. 그게 등기 우편이에요. registered mail 등기 우편. 그다음에 속달 우편이 뭐다? special delivery다. 그다음에 항공 우편이 뭐다? air mail이다. 아셨죠? 네, 그리고 항상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하실 것이 관세사 시험에서 전치사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운송수단이 됐던 뭐 통신수단이 됐던 간에 그 통신수단이나 운송수단 앞에는 전치사 뭐를 쓰냐면요, 여러분 by를 사용합니다. by 플러스 운송수단이에요. 아셨죠? 전치사 문제 나와요. by 플러스 운송수단.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어 관련돼서 적어드리면 공책을 하나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아주 1차 마무리 하실 때 좋으실 거예요. 제가 물론 뭐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카본 카피 노테이션이라고 나오죠. 이 카본 카피 노테이션은요. 카본이 탄소잖아요, 여러분. 탄소. 그래서 우리 먹지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제 부본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 복사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4번 배부처.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편지에 해당된다. 먹지에서 나오는 그 탄소 복사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함을 식별할 때 쓰는 거죠. 동일함을 식별할 때. 그게 바로 탄소 복사.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사본 배우체 보고 출시는 다 아시니까 네, 넘어가시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영문이 나오죠. 이제 서신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제 한강 트레이딩 코 LTD 나오죠. 이 한강 트레이딩이 누구예요? 편지를 보내는 자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편지의 날짜가 있고 왼쪽에 상단에 있는 ABC 인터내셔널은 어디예요, 여러분? 수신자입니다. 그렇죠. 편지 받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attention, 누구누구 보세요란 뜻이고, 젠틀맨 나오고, 자, 우리 실크 셔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실크 셔츠.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목이죠? 제목이고, 이제 영어를 보시면은, 우리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통신문은 의사전달문이다. 그래서 편지로 공부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세 개는 요거는 신속하게 전환이 된다. 이게 어려운 내용 아니시죠? 요렇게만 알고 있어요. 뭐 있다? 편지, 케이블, 텔렉스와 그 다음 팩스, 메일이 있다. 아셨죠?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영문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뭐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영어 못 하셔도 돼요. 자,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6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통신문에서는 귀사라고 합니다. 해보실까요? 귀사. 아우월이나 위는 써보실게요. 거기다가 위나 아우월은 당사라고 합니다. 당사. 우리 회사. 그 다음에 여기처럼 유나 6월은 귀사. 상대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감사합니다. 귀사의 편지 감사합니다. 이거죠? 며칠자, 우리 3월 5일자 편지 감사합니다. 이런 취지예요. 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의미 단위로 찢어드렸어요.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concerning 하면 뜻이 뭐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크해 놓으세요. 뭐뭐에 관한. 항상 나옵니다, 이거. concerning이 뭐다? 뭐뭐에 관한. 제가 이따가 똑같은 표현 알려드릴 거예요. 뭐에 관련된, 뭐와 관련된 inquiry라는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inquiry 뜻이 뭐냐면요. 조회예요. 조회. 어떤 조회냐면요. 실크 셔츠의 오브가 여러분 뭐뭐에 관한입니다. 관한. 뭐뭐에 관한. 뭐뭐에 관한. 그래서 실크 셔츠에 관한 inquiry, 귀사의 조회에 관해서 어떤 편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 두 번째. 우리는요. enclosing 무슨 뜻이에요? 동봉합니다. 동봉합니다. 우리의 사파가 들어간 어떤 카탈로그를 동봉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와 함께 with price list. price list 밑줄 치세요. 가격표. 가격표와 함께 카탈로그 보내드립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가격표예요. price list. 가격표와 함께 카탈로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so that도 기억하셔야 돼요. so that이 무슨 뜻이다?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셨어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귀사가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문을 하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표랑 카탈로그 보내드립니다. 동봉합니다. 그랬어요. 아셨죠? 그리고 당사는 우리는 assure. 우리 확실히 합니다. 우리 확실히 해드립니다. 귀사에게 assure. 확인해드립니다. 대디아를. 가격과 품질은 price and quality는 will be satisfactory 하다는 것. 만족스러울 거라는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취지예요. 아셨죠? 저희가 보내드리는 가격과 퀄리티는 귀사께 만족감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일 귀사가 obtain, 얻고 싶으시다면 obtain이 얻다, 획득하다잖아요. 추가적인 additional information,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please, 제발 hesitate,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contact, 전화하시는 거. 컨택이 전화하다, 연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연락하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런 표지 서신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yours very truly 나오죠. very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이게 끝맺음 인사고요. 지금 한강 트레이딩에 서명 들어간 겁니다. 아셨죠? 아, 서신이 뭐 어렵지 않구나. 뭐 이렇게 구성됐구나. 나중 정도 아시면 돼요. 아셨죠? 내용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inquiry 뜻 뭐다? 조회.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회.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암기. 자, 그 다음에 enclosing 뜻이 뭐다? 동봉. 동봉 암기. 그 다음에 illustrated 카탈로그 하면은 그냥 카탈로그만 외우세요. 일단 카탈로그 아시죠? 이렇게 소책자 같은 거. 그 다음에 price list 밑줄. 무슨 뜻이에요? 가격표. 그 다음에 so that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order이 뭡니까? 주문. 그렇죠. 주문. 그 다음에 뭐 퀄리티 무슨 뜻이다? 품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information 아시고 contact 무슨 뜻이다? 연락 주세요 할 때 컨택이에요. please contact. 그럼 연락하다. 우리한테 연락 주십시오. hesitate는 모르셔도 되고 뭐 주저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서신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무역 서신의 그
형식이 나와요. 거기 수직, 뭐 수직식, 반수직식, 뭐 완전 수직식,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크게 뭐 의미 갖지 마세요. 이거 의미 갖지 마시고, 네, 여긴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안 나오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번 보시죠. 2번에 거기 letter styles 나오시죠. letter styles. 편지들이 쭉 있죠? 거기서 2번에 semi block style 보이세요? semi block style. 거기에만 별표 쳐놓으세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서신의 양식이에요. semi block style, mixed. 자, punctuation 해서 요거를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쓰시고 이제 옆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옆 페이지 보시면 무역서신의 작성 원칙이 나오죠? 예,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상대방한테 이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정확성이라고 있죠. 정확성에 밑줄 치시고요. 자, 우리 correctness라고 합니다. 무역서신은 철자, 대서문자, 구별, 뭐 구두점, 문법,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하실 것은, 여기 문법에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문법을 좀 잘 맞추셔야 됩니다, 문법.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첫 번째 거는 왜 틀렸어요? 거기 롱에 자 favorite이 다음에 자 우리 12에 and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서술에서 지금 12에 and 붙이면 안 되고 th 붙어야 되잖아요. th. 우리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서술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 10 넘어가는 거에는 우리 th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그 세 번째 걸 보세요. 야,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데 세 번째 거 보시면 요거 넘어가시기 전에 요거 하나 거기다 써놓으셔도 되고 여기다 써놓으셔도 돼요. 아까 전에 concerning 보셨죠? 그 페이지에 써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전 페이지 써놓으셔도 돼요. 뭐뭐에 관해서 이거 항상 나오는 거니까 한번 써보실게요. concerning. 아까 전에 concerning 관해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concerning도 관해서고 그 다음에 regarding도 관해서예요. 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다 챙겨드려요. 그러니까 무역영어는 고득점을 받으실 거예요. 무역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전과목 고득점의 기염을 토하는 이제 수험생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concerning, regarding, as regards, with regard to, with reference to 하면 이게 뭐뭐에 관해서예요. 네. 되셨죠? 네. 이것도 암기하시는 겁니다. 네. concerning, 득등득. 자, 공책에 한번 정리하세요, 따로. 그 다음에 여기 정확성 좀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 거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무역서신의 작성 원칙에서 정확성에서 거의 셔츠 나온 부분 있죠?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요걸로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as well as가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잘 나오는 거니까, 뭐, 우리 시험 말고, 그 여타 검정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도 또 출제할 수 있으니까 월 있죠, 월. 요게 틀렸어요. 왜 이게 틀렸냐면 as well as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게 딱 보이시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죠?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죠. 그렇죠. A 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에요. 이제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B as well as A예요.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not only가 내 눈에 보이면 버돌소를 찾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그리고 as well as가 내 눈에 보이면요. 조심할 점은 B가 먼저 나오고 A가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옷과 신발을 사줬다. 옷뿐만 아니라 신발까지 사주셨다. 이러면 as well as로 바뀌면 신발이 먼저 나오고 옷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 뒤로 동사가 나올 텐데 자 보세요. 이 뒤에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는 A한테 맞춰야 됩니까? B에다 맞춰야 됩니까? 주어를 아니면 양자 모두 포함한 복수로 봐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 영어에서는 이걸 상관접속사라고 하거든요. 상관접속사에서 주어는 B에다 일치시킨다라는 것이 우리 영어입니다. B에 일치시킨다. 뭐라고요? B에 일치. 왜 그러냐면요.
얘는 변형이 됐지만 not only A but also B는 이제 원래 B가 동사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근자일치라고 해요. 가까운 녀석한테 맞춘다. 이 원칙에 따라서 B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예요. 특이하죠?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를 월이라고 두면 주어가 두 개인 복수가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이 문장의 주어는 맨 앞에 있는 셔츠다. 아셨죠? 셔츠가 주면 단수잖아요. 한 개. 그래서 워주로 가야 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문법 문제 나온다고 했죠. 제가 한 문제. 이런 거 틀리면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킹해 두세요. 해석해 볼게요. 자켓뿐만이 아니라 셔츠도 was delivered 하면 BPP 수동태잖아요. 배달했다, 배달되었다. 배달되어졌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in damaged condition 하면 손상된 상태로 배송이 되어졌다. 이제 불평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켓. 귀사가 지금 물건 보냈는데 자켓뿐만이 아니라 셔츠도 손상된 상태로 배송됐습니다. 라고 알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성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명료성 보세요. 이제 명료성은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세요. We have your written order 했습니다. 이거 뭐 하잖아요, 지금. written order이 뭡니까, 지금 이게. 최근 주문에 대해서 우리는 귀사의 최근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 주문이 도대체 뭡니까, 최근 주문이. 뭐 하잖아요. 정확한 일자를 넣거나 주문 번호를 넣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틀렸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주문 번호 1, 2, 3번호 몇 월 며칠자 우리 3월 3일자 2016년 이런 얘기죠. 뭐에 대한 우리 가죽 가방 500피스짜리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줘야지 인식하는 거죠, 상대가. 우리는 알지만 상대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밑줄 쳐진 것만 형광펜 칠하세요, 거기. 요 두 문장. 그리고 간결성 같은 경우에는요, 보세요. 말이 많죠. 워디가요, 말 많다 뜻이에요, 지금. 말 많다. 이렇게 말 많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작성하라는 얘기죠. 관세사가 이런 거 조언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귀사는요,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스크 요구하다거든요. 투부정사 해달라고. Let you know. 너가 알게끔 허락해달라고. 말도 지금 막 너무 너저분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귀사가 아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귀사는 우리에게 요청했어요. 그죠? 너저분하죠, 지금. 언제? 새로운 모델, 퍼스널 컴퓨터 새 모델이 나왔을 때 come on the market. 여기 밑줄 치세요. 안 좋은 문장 속에 좋은 표현이 들어있어요. come on the market 하면 시장에 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장에 출시하다. 그래서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를 좀 알려달라고 귀사가 요청했었잖아요. It is obtainable now. 그것이 지금 확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저분하게 쓸 필요 없죠. 한 문장으로 이렇게 갑니다. 새로운 퍼스널 컴퓨터 모델이 is now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또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이 available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거든요. 앞에 사물이 주어예요. 사물 주어 available 하면 이 사람 주어 available하고 달라요. 위에 거는 뭐냐면요. 그 사물에 대한 이용 가능하다. 지금처럼 뭐 이용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밑에 거는 사람이 이용 가능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가능하다 뜻이에요. James is available 하면 제임스가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취지입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영어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실무도 제가 싹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간결성, 완전성. 이제 완전성에 대해서는 우리 그 완전하게 써야 된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보세요. 잘 못 쓴 겁니다. 완전하지 못해 쓴 게. 자, 쉰먼트, 선적이라는 뜻입니다. 외우세요. 쉰먼트. 뭐라고요? 선적. 우리 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겠죠. 선적. 우리 완전성 거기 있습니다. 지금. 쉰먼트. 선적은요. will be made in due course 했어요. in due course. 이것도 안 좋은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in due course가 뭐다? 예정대로예요. 예정대로. 네. 우리 쉰먼트 will be made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적이요. will be made. 만들어질 겁니다.
이행될 겁니다. 이런 취지예요. 예정대로. 그런데 뭐가 예정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 면 제품의 귀사의 주문이 선적될 겁니다. 이달 말에. 그럼 완벽하잖아요. 예정대로가 도대체 뭐가 예정인지를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귀사가 주문하신 오더리 뭐다? 주문. 면화 제품이 선적될 것이다. 언제? 이달 말에. 아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고 나머지는 뭐 예의성인데요. 그 예의성을 보면 거래 상대방과 우호적인 예의를 갖추어 문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1번 보세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I want to visit 했죠. want to 밑줄 쳐보세요. want to. 이 want to는요. 진짜 격 없이 쓰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편지에서는. 상대방한테. 이건 격 없는 상대한테 쓸 때 I want to visit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방문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방문해도 될까요? 해야 되겠죠. 상대방한테. 그럼 여기 보세요. I wonder. 밑줄 쳐보세요. wonder이 무슨 뜻이다? 궁금합니다. if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인지 아닌지. 그런 뜻이에요. 인지 아닌지. you. 귀사가 could permit. 허락해 주실지 안 허락해 주실지. me. to visit your office. 자, 귀사의 사무실을 제가 방문하는 것을 귀사께서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편지를. 아셨죠? 어느 것이 더 예의가 있으신가? 이렇게 할 때 밑에 걸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면 안 되죠, 상대방한테. 보내라.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중하게 극존칭 쓰는 것이 바로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우주, 쿠주 하죠. 해주시겠습니까? 이걸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아셨죠? 우주, 쿠주 밑줄 쳐보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 We need to receive.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대답을. 건방지죠? 밑에 거 보니까 We need to receive. Immediate reply.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 better 좋은 것은 Could you please fill out. 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그래도 너그러이 부탁을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 보세요. 부정적인 내용일 때는 상대방을 주어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밑줄 치세요. 부정적인 내용일 때는 상대방을 주어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예문 보세요. You, 당신, delayed, 지연시켰습니다. 그죠? 기분 나쁘죠? 그 어떻게 한다? 밑에 거 보세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우리는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뭘 경험했다? Have experienced. 뭘 경험했다? repeated, 반복된 지연을.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 쓴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 썼죠. 그러니까 이게 더 예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 밑에 수동태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더 예의가 있는 표현이다. 활용하는 것이 수동태를. 여기 보세요. You are requested. 여기서요, 수동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예의 바른 표현이다. 이게 뭐냐면요, 주어를 사물주어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어를 사물주어로. 거기서 옆에 써놓으실까요? 주어를 사물주어로. 그럼 여기 보세요. You are requested. 귀사는요, 요청받았습니다. To answer. 대답해달라고. Immediately. 즉시. Without fail. 실패 없이. 약간 기분 나쁘죠? 귀사는요, 요청받았잖아요. 꼭 즉시 답변하라고. 근데 왜 안 합니까? 뭐 이런, 싸우자는 얘기인데 밑에 배럴 보세요. 더 좋은 거. Your prompt answer. 귀사의 신속한 답변이 주어를 사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좀 보기 좋죠? 귀사의 신속한 답변이 would be highly. highly 뜻이 뭡니까? 매우란 뜻이에요. 매우. appreciated. 그 appreciated 밑줄 치실까요? appreciated. 무슨 뜻이냐면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무형영어에서. 첫 번째,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하다입니다. 두 번째가 감상하다. 감상하다. 그림이나 어떤 작품, 어떤 제품을 감상하다. 세 번째가 우리 진가를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가를 인정하다. 쓰셨습니까? 감사하다, 감상하다, 진가를 인정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다 보셨어요, 이제. 우리 서신에 대해. 여러분 여기 뭐 예의성에 대해서 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막 주도 면밀하게 시험에 안 냅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무역 서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역 서류. 네. 우리 성립 과정은 배우셨어요. 상해안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가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다수의 서류,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 나오는 서류, 그리고 종료 과정에 나오는 서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약속음도 오늘 보실 거고. 자, 보시겠습니다. 그 가격표가 나오잖아요. 가격표는요, 고시된 가격, 공식적으로 고시된 가격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가격표입니다. price list. 영어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보면은 가격표 견적서가 먼저 있죠. 견적서는 뭡니까? 특별히 우리 당사는 귀사에게 이 정도 가격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바로 견적서. 자, 쿼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표. 이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아셨죠? 네, 이렇게 가격표도 있고 우리 청약서 있잖아요. 청약서.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offer sheet. 우리 아까 제가 청약이 뭐라고 했죠?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offer sheet은. 네.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서가 있어요. order sheet. 이번에는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보내는 거죠. 구매하고 싶다고. 아셨습니까? 그걸 구매 sheet. 자, order sheet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한 내용들이 쭉 담겨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판매 확인서라고 있죠. 판매 확인서. 거기 판매 확인서랑 구매 주문서랑 연결해 주세요. 이제 판매 확인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구매 확인서는요, PO라고 하죠. 거기 영문 보세요. Purchase Order라고 하죠. 이건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써놓으세요, 그냥. 실무에서 중요하다. 써놓으시고, 그 자체가 주문서다. 이렇게 쓰세요. 그 구매 주문서가 그 자체가 주문서다. 이렇게 써놓으십니다. 써놓으셨죠? 그리고 판매 확인서는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판매를 말 그대로 판매를 확인해주는 서류인데요. 우리 셀러가요. 두 부를 작성해요. 이렇게 두 부를. 작성해서 판매 확인서 두 부를 작성해서 이제 서명을 합니다. 여기다가. 자기가 서명을 해요. 이렇게. 서명을 해서 보내요. 이거 두 개를. 매수인에게. 그 매수인이요. 이 양쪽에다가 다 서명을 합니다. 본인도. 서명을 하고 매수인도 서명을 하고 한 분은 본인이 갖고 한 분은 다시 보내요. 그게 이제 판매 확인서예요. 판매 확인에 대한 서류. 그리고 구매 확인서는 뭡니까? 반대로 매수인이 두 부 작성해서 거꾸로 보내겠죠. 서명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구매 주문서에 뭐라고 쓰신다? 자,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 라고 쓰시면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판매 확인서 방식으로 우리가 운용이 되는 서류가 바로 구매 주문서예요. 그 자체가 주문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라고 있죠. 지금은 영문까지 보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첫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라고 있잖아요. 이건요, 거래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말 그대로 쭉 적어 놓고요. 이제 매 거래 시마다 이제 특수하게 변화되는 사항들을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큰 그림 그려놓고 매번 거래마다 쓰는 게 귀찮으니까. 그게 바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나중에 다 배우십니다. 그리고 8번이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 이건 정말 계약서죠. 매매계약서. 거기 계약서의 영문 보시면 컨트랙트 돼 있죠. 컨트랙트. 거기 컨트랙트라고 돼 있고 거기 밑에 대리점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그리먼트라고 돼 있죠. 컨트랙트나 어그리먼트나 다 계약서예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영어의 밑줄. 자, 컨트랙트, 어그리먼트. 어그리먼트, 컨트랙트 쭉 나오죠. 대리점 계약서. 이런 건 앞으로 다 배우실 겁니다. 독점 판매 계약서, 그다음에 합작 판매, 합작 투자 계약서 이런 것들 배우실 것이고 13번에 보시면 우리 특허 및 기술 도입 계약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신용장 이행 관련해서 우리 이용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돼서 첫 번째 그 송장 있죠. 송장은 뭡니까, 여러분? 수출상이 물품의 명세와 가격을 수입상에게 전달하는 서류죠. 가격표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가 작성한다? 주체는 수출상. 수출상이 작성하는 물품 명세표라고 해놓으세요. 그게 바로 송장입니다.
지금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큰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앞으로 자세히 배울 거 아닙니까? 송장은 수출상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우리 물품 명세표다. 그 다음에 운송서류는 우리 아까 배우셨습니다. 뭐였죠, 운송서류? 그 택배 분이 주시는 서류.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여러분 선화증권에 거기 밑줄 치세요. Bill of Lading이라고 돼 있죠, 형광펜. Bill of Lading은 정말 중요합니다. 줄여서 BL이라고 해요. 거기 옆에 쓰실까요? 선사가, 선박회사입니다. 선사가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발행하는 서류. 그게 바로 BL이에요. 물건 받았다라는 취지로. 그 물품이 이제 운송되는 겁니다. 네. 해상운송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해상화물 운송장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께서는 이게 지금은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운송서류다. 이제 BL하고 달리 점은 하나만 써주세요. 그냥 권리증권성 없음 이렇게 쓰세요. 권리증권성 없음. 유통서류 아님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정말 공부 잘하시는 건데 당장은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항공화물 운송장,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항공에서 사용되는 운송서류예요. 그렇죠?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지금은. 그리고 복합운송증권 나오죠. 멀티모델 트랜스포트 다큐멘트. 영문까지는 지금 못 보셔도 한글만 집중하셔도 됩니다. 복합운송이 뭐다?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이 딱 기억나셔야 돼요. 배에서 배는 안 돼요. 비행기에서 비행기도 안 되고, 비행기에서 배, 혹은 배에서 도로, 이렇게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발행되는 서류가 뭐다? 복합운송증권. 아셨죠? 그리고 환어음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환어음은 우리 정말 중요한 서류인데요. 이거예요, 환어음은. 여러분. 우리 무역에서 정말 중요한 결제수단인데요. 우리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가 환어음 우리 받는 자한테 돈을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기다가 필기를 하나 해주실 거예요. 오늘 이건 알고 가실게요. 중요하니까. 어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음에는 두 가지. 약속어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여백에 써놓으세요. 그리고 환어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약속어음은 안 암기하셔도 돼요. 환어음은 영어를 보셔야 돼요. Bill of Exchange. 아까 전에 BL은 뭐였죠? Bill of Lading이었죠. 근데 환어음은 뭐죠? Bill of Exchange죠.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비전공자분들께서는. 근데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BL은 뭐다? 운송서류고 Bill of Exchange는 돈 주는 서류다. 결제 서류다. 환어음은 대표적인 결제 수단이에요. 그래서 약속어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지급 약속서예요. 자, 그냥 들어보세요. 자, 쓰시면서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라고 약속하는 서류예요. 아셨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환어음은 채권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속어음은 돈 주겠다라는 서류, 채무자가. 그리고 환어음은 채권자가 돈 달라고 하는 서류.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어음은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발행하는 지급 약속서예요. 내가 약속할게. 밑에 거는 지급 위탁서. 위탁서란 말이 안 와닿네요. 위탁서라고 하지 마시고 쓰셨으니까 명령서라고 할게요. 명령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명령서. 그러면 환어음 이게 두 개 다 기억하세요. 환어음 우리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요. 무역거래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사용할 수가 없냐면 제가 휴대폰 수출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수출하고 싶은데 갑자기 아프리카 쪽에 어떤 수입상이 저한테 와서 한국에 있는 오세진 씨 저한테 10억 원어치 휴대폰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약속어음 드릴게요. 그거 받고서 거래하면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럼. 왜냐하면 10억 원어치 휴대폰 줬어요. 약속어음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누구한테 받아요? 10억 원어치를. 그래서 무역거래에서는 사용될 수가 없다. 그렇죠. 약속어음은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역거래에서는 환어음이라는 게 사용돼요. 네, 이렇게 하나 써보실까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발행한다. 그래서 이걸 순환 방식이라고 해요. 순환 방식이 뭐냐? 돈 줄 자가 돈 받을 자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순환하는 거잖아요. 잠깐요. 수출상이 돈 줘요? 수입상이 돈 줘요? 수입상이 돈 주죠? 그럼 수입상이 돈을 주면 그게 순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서류가 수입상에서 수출상한테 넘어가니까 그걸 순환 방식이래요.
근데 우리 비전공자분들께서는 역환 방식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역환 방식은 뭐다? 돈 줄 자한테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돈 받을 자가 돈 줄 자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역으로. 역환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건 밑에 거예요. 자, 무역거래에서 위험해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 이건 채권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이게 무역거래에서 아주 특이한 방식인데, 채무자에게. 그래서 역환입니다. 이해하셨죠? 역환이란 말. 돈 받을 자가 돈 줄 자한테 보내는 것. 그래서 역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심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채권자가 징수해오는 방식. 이런 거 아시죠? 어떤 우리 채무가 있어요. 은행이나 뭐 금융권에. 근데 그게 계속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추심 절차에 들어가요. 아시죠? 추심 기간에 그 채권이 넘어가요. 그들이 막 돈 받으러 오잖아요.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게 바로 추심 절차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추심은 돈을 받아내겠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추심, 돈 받아내겠다. 그래서 채권자가 징수해오는 방식이다. 그것이 바로 추심환. 영어로 뭐라고 한다? 여러분 이건 영어 기억하셔야 돼요. collect라고 해요. collect가 뭡니까? 수집해오는 거죠. 긁어오는 거죠. 그래서 collect가 바로 추심이에요. 무역에선 중요합니다. collect. 네. 그리고 밑에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의 발행인 누굽니까? 환어음 발행인, 수출상입니다. 아셨죠? 수출상이 돈 받을 자니까. 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이 누구예요? 수입상이겠죠? 수입상이겠죠. 물론 달라지지만 지금은 수입상이라고 기억하세요. 어음의 발행인인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채권 금액은 수출상이 받을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채권 금액을 소지인들에게 무조건 지불할, 우리 이 소지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배우실 건데 환어음은요 유통이 돼요. 유통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돈 주고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쉽게 말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갖고 있으면 수출상한테 돈을 줘야 되지만 수출상 아닌 제3회자가 그걸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 줄 자가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소지인 등이라고 해요. 제가 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또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너무 복잡한 것까지 확장하지 마시고 제가 가급적이면 용어부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채권 금액을 소지인 등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줘야 돼요.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 요식이라는 말은 정해진 폼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안 적혀 있으면 우리 문서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걸 요식성이라고 합니다. 요식 유가증권. 유가가 뭐예요? 가격이 담겨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요식 유가증권. 이 서류는 곧 돈이에요. 아셨죠? 요식 유가증권이면서 유통증권. 이걸 막 유통시킬 수 있어요.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 환어음의 발행인이 환어음의 그 지급인에게 특정 금액을, 환어음상의 금액을 우리 소지인 등에게 그냥 줘요? 무조건 줘요? 무조건적으로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이에요. 유통증권이면서. 이거 지금은 못 외우세요. 그냥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돈 달라는 서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요식성이다. 써져야 할 문구들이 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곧 돈 역할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유통증권이다. 막 사고 판다. 아셨죠? 유통증권이다. 오늘 굉장히 많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막 BL도요 유통되거든요. BL 아까 우리 선화증권이라는 거 비ll 오브 레이딩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환어음 얘기를 잠깐만 드렸고요. 이제 환어음을 배우셨으니까 오늘 이것까지는 배우고 가셔야 돼요. 거기 신용장이라는 거 있죠. 제가 별표 쳐드리겠습니다. 송장 별표, 송장 별표. 그 다음에 운송서류에서 선화증권 별표. 그리고 3번에 환어음 별표. 네, 그렇죠. 그리고 신용장 별표. 그리고 5번에 보험증권 별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무역에서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별표 쳐드린 거 단어를 외워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까지. 영어 단어를. 그리고 성립과정에서도요. 그 가격표 별표. 3번에 청약서 별표. 4번에 그 주문서 별표. 6번에 구매주문서 purchase order 자 별표. 그 다음에 8번에 우리 컨트랙트, 세일즈 컨트랙트, 매매계약서 별표. 네, 요것만 외워오세요. 아셨죠? 영어까지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
추심이라는 거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추심하고 시간이 좀 되면은 우리 신용장 과정을 한번 잠깐 보실 건데, 추심부터 할게요. 추심. 자, 잠깐만요. 추심이 뭐다? 돈 달라고 하는 게 바로 추심. 이거는 거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림 어디다 그리셔야 돼요. 아셨죠? 자, 책에는 지금 제가 일부러 안 넣습니다. 저기 우리 결제 파트에 있는 거라서 지금 이제 여러분 구경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추심이 어떤 거냐면요. 요거 쓰시기 전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러분 결제, 돈을 주는 거가 관련된 거거든요. 결제 수단이요.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외우세요. 우리 현금이 있어요. 현금으로 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환으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환. 현금은 아시죠? 진짜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기 힘들죠. 현금 주는 건. 근데 환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3자가 당사자 사이에 끼는 거예요. 은행, 우체국 같은 데서 우리 숫자가 뿅 움직이죠. 송금하면 우리는 돈 봐요? 숫자가 넘어가죠. 그쪽한테. 그게 바로 환이에요. 우리는 현금을 부용하진 않지만 제3의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곳에서 숫자로 금액을 이전시키죠. 그게 환입니다, 여러분. 환.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배우고 있는 환어음이에요. 아셨죠? 이 세 개 암기하세요. 네. 현금이 있고 우리 돈을 주는 방법은 현금이 있고 수단 그리고 환이라는 게 있고 환은 숫자 노름.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세요. 숫자. 현금은 진짜 007 가방에 담아주는 거고 우리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환어음은 지금 배웠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달라는 것. 그 반대가 뭐죠? 약속어음이죠. 이제 환어음은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추심이라는 곳에서 사용돼요. 추심이라는 결제 방식에서. 그리고 그 유명한 신용장이라는 곳에서 사용이 돼요. 아셨죠?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추심과 신용장. 추심과 신용장에서 이게 사용이 된다. 환어음이라는 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추심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셔야 됩니다, 이건. 셀러가 수출상이에요. 그리고 바이어가 수입상이에요. 그러면 셀러가요, 물건을 선적해요. 물건을 보내요. 그럼 배는 막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선적을 하게 되고 운송이 시작이 되면 물건 실어주는 거죠. 한진해운에다가 물건을 보내면 한진해운이 물건 받았다라는 증거로 못 끊어줍니까? BL. 그렇죠. 운송소리 끊어주죠. BL을 딱 입수했어요, 이 사람이. 물건 우리가 지금 운송장 받은 것처럼 BL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BL에다가 이 셀러가요, 이 바이어한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두 사람이. 떨어져 있으니까 셀러가 자신의 국가에 있는 거래은행한테요, 뭘 주냐면요, 돈 달라는 취지의 이자가 환어음을 발행해요. 환어음이 뭐다? 채권자가 발행하는 서류잖아요. 그래서 환어음을 발행하는데 환어음을 주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중간에서 이러한 일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행은. 아셨죠? 네, 수수료 받고 그냥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환어음을 이 은행한테 줘요. 환어음하고 뭘 주냐면 선적하고 받은 운송 서류를 같이 줘요. 우리 BL은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이 BL이 없으면 물건 못 찾아요. 그죠? 그래서 수입상은요, 꼭 BL을 입수해야지만 물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증권이에요. 그래서 물건하고 환어음을 같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서류화시킨, 우리 서류로 화체화했다고 해서 화환어음이라고 해요. 선적 서류가 담긴 그 환어음을 화환어음이라고 해요. 아셨죠? 서류 화자. 물건에 대한 권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건이 담긴 게 아니라. 물건은 지금 배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류를 은행에 줍니다. 그럼 은행이요, 이거를 수입국 은행에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 은행이요, 수입상한테 제시를 해요. 이 서류. 야, 이런 서류 왔다. 지금 환어음하고 지금 이 운송 서류, BL도 같이 왔는데, 송장도 왔는데, 지금 수출상에 보낸 가격표 왔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 바이어가요, 결제를 해요. 결제와 동시에 그 서류를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이 무역에서. 아셨죠? 근데 여기서도 뭐 DP라는 것이 있고 DA라는 것이 있어요. 이 추심에서. 이런 건 나중에 아셔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는 뭔만 아신다? 추심은 은행에게 뭘 준다? 환어음과
BL 같은 운송서를 줘서 수입상에게 떨어져 있는 수입상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 받는 방식이에요. 아셨죠? 그게 추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중엔 디테일한 것까지 다 배웁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환엄이 어디서 필요하다? 추심에서. 추심에서는 셀러가 은행한테 뭘 준다? 환어음 플러스 BL 플러스 송장을 주는 거예요. 아까 핵심 서류 있잖아요. 핵심 서류. 그런 것들 주는 거예요. 주면 은행 통해서 수입상에게 전달되고 수입상은 그것에 대해서 BL을 수입상이 입수하려면 꼭 뭐 해야 돼요? 돈 줘야겠죠. 돈 안 주면 은행이 안 줘요. 너 물건 못 찾는다. 그거 결제해. 그러면 또 이 사람이 그래요. 아, 지금은 돈이 없어요. 나중에 꼭 줄게요. 하고 그런 약속을 하고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DA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이건 아시지 마시고 추심이 이런 거고요. 그래도 오늘 오셨으니까 신용장 메커니즘은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신용장 메커니즘만 알고 가실게요. 여기서 잠깐. 환어음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결제 방식이 뭐다? 환어음이 사용되는 추심과 신용장.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까요? 추심에서 추심을 규정하는 국제 규칙이 URC. 그렇죠. URC입니다. 그리고 신용장을 규정하는 규정이 그렇죠. UCP죠.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UCP. 얘는 7문제 나오고 얘는 2문제 나와요.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얘네들은 다 환어음이 사용돼요. 환어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신용장 메커니즘 갑니다. 신용장 메커니즘. 우리 신용장이라는 건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신용장이 왜 그렇게 관세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지. 이겁니다. 제가 수출상인데요. 갑자기 모르는 수입상한테 메일이 왔어요. 오세진 씨, 핸드폰 수출하시죠? 네. 저한테요, 5억 원어치 휴대폰 보내주세요. 제가요, 당신 휴대폰 받아다가 다 판매해가지고 수익 거둔 다음에 한 달 있다 보내드릴게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5억 원어치 휴대폰 보내줘야 돼요? 큰일 나죠, 그러면. 그거는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수입상아, 나 너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못 주겠는데? 그러니까 수입상이, 아, 그렇지. 나를 못 믿겠지. 그래, 이해해.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주거래 은행이 있어. 그 유명한 어메리칸 뱅크야. 혹은 시티뱅크야. 너 이 은행은 알지? 그럼 알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내가 미국 시티은행에서 우리 이자가 돈을 주겠다라는, 네가 나한테 물건만 보내주면 이 은행이 나 대신 돈을 주겠다라는 내가 우리 서류 하나 보내줄게. 그게 바로 신용장이에요. 그게 수입상의 신용이 아니에요. 은행의 신용이에요. 아셨죠? 그게 바로 뭐다? 신용장이고 LC라고 해요. Letter of Credit이라고 합니다. Letter of Credit. 그래서 신용편지인데 누구 신용편지다? 시티은행 장편지예요. 시티은행 장이 보내는 거예요. 오세진 씨, 미국의 제임스가 당신한테 결제하지 않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줄 테니까. 물건 보내면 제가 줄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신용의 편지인데 멋 없잖아요. 그죠? 관세사가 신용의 편지라고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은 이 은행이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을 때 돈을 줍니다.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수출상하고 수입상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돼요. 추심도 매매계약 체결되고 진행하는 거죠. 체결됐어요. 그러면 수출상의 의무가 뭡니까? 인도 의무죠. 물건을 지금 보냈어요. 선적을 했어요. 그러면 선적된 이후에 뭐 나온다? 우리 해상운송만 생각해요. BL이 나와요. BL 나오죠? BL 갖고 있어요, 지금. 송장도 지금 갖고 있고, 수출상이. 그러면 이 수출상이요. 자신의 주거래 은행도 있고 이제 상대 국가가 있어요. 이렇게 상대 국가의 시티뱅크. 이자한테 신용장 거래하자고 했어요. 신용장. 야, 너는 못 믿어. 우리 은행에 신용장 보내줘. 그러면 수입상이 그래, 못 믿겠지. 그리고 이 수입상 제임스가요. 시티뱅크에 가서 담보를 걸어요. 자신의 부동산 담보. 주거래 은행. 내가 지금 5억 원어치 휴대폰 수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담보 잡으십시오. 하고서 이 은행은요. 안전하게 부동산 담보, 제임스의 담보까지 다 잡고 이 수수료까지 다 획득을 해요. 이미. 획득하고 이 신용의 편지를 쏴줘요. 수출상한테. 이미 이 사람은 위험할 게 없어요. 시티은행은. 다 갖고 있어요. 이제 다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개설 의뢰를 합니다. 개설 의뢰. 그래서 이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개설 의뢰인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 신용장 관계에서는. 애플리컨트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려우시니까 개설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가장 혜택 보는 자가 누구예요? 은행이 돈을 주니까 참 좋잖아요. 수출상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수익 본다고 해서 베네핏, 이익 본다고 해서 이자를 수익자라고 해요. 이름이 바뀌었죠? 신용장에선 이름이 엑스포터가 아니에요. 셀러가 아니고 수익자. 신용장에 혜택 보는 자. 이자는 신용장을 개설할 자. 개설 의뢰인. 개설 의뢰를 합니다. 개설 의뢰를 해요. 개설 의뢰를 하면 이 은행이 가만 보고 있다가 담보 다 취하고 수수료 다 일단 걷어들이고 이 은행이 오케이 하면서 신용장을 개설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용장이 개설되는 그 순간부터 이 수출자에게 돈을 줄 주채무자는 이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자가 주채무자가 돼요. 시티은행이. 아셨습니까? 그걸 믿고 거래하는 거예요. 수출상은. 오케이. 안전할 것 같아. 그래서 이자가 주채무자예요. 돈을 줄 자. 매매계약의 주채무자는 누굽니까? 바이어죠. 그런데 신용장 메커니즘에서는 신용장이 개설되는 그 순간 이자가 돈 줄 자예요. 아셨죠? 그래서 개설 의뢰하고 신용장을 개설해요. 개설하는 순간 바뀌었어요. 주채무자. 그리고 이게 신용장이 개설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은행이요. 특정한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해요. 한국에 있는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을 이용해요. 이렇게 해서 보내요. 신용장을. 이 은행한테. 그걸 통지은행이라고 해요. 야, 하나은행아, 우리은행아,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아. 여기 한국의 오세진한테 신용장 좀 통지해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수수료 받고 이 은행이 통지해줘요. 그걸 신용장 통지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통지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출상이 신용장을 딱 받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5억짜리 신용장이 왔는데 그 시티은행이 돈 준다고 하는데 안심하고 물건 이제 보내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보내고 선적서를 받아가지고 뭐 이 은행일 수 있는데 다시 은행한테 줘요. 이 은행을 통해서 다시 시티은행한테 가요. 그럼 서류만 맞으면 이자가 요구하는 그 서류가 다 구비가 되면 이자가 돈 바로 줘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신용장은 우리 서류의 거래예요. 서류. 이 은행들이 물건 볼 수 있겠어요? 물건 이미 갔는데? 물건 못 보죠? 그러면은 이 수출상이 해야 될 일은 물건 보내고 서류를 잘 구비해야 돼요. 수입상이 원하는 서류를. 그걸 잘 구비해서 그게 신용장 조건과 준비된 서류가 딱 일치했을 때 그걸 조건으로 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신용장이란 뭐다?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 조건 안 맞으면 돈 안 주고 조건 맞았을 때만 주채무자로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 말? 네.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지금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 은행들이 뭐 여러 다수의 은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수출상과 수입상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수입상의 신용상태라든가 첫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 거래를 사용하자고 해요. 그러면 신용장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시티은행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이자가 모든 수수료를 다 취하고 담보 취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면 주채무자는 시티은행. 그렇죠? 그러면 수출상은 그것을 받고 신용장 받은 대로 서류를 구비해요. 물건도 보내고 만약에 지금 우리 요 서류들 봤잖아요. 이 서류들 막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막 밑에 뭐 중량증명서, 용적증명서, 뭐 환어음, 뭐 여러 가지를 막 보험증권, 보험서류 이런 걸 요구합니다. 수출상한테. 그럼 다 구비해서 은행에 제시해요. 그러면 돈을 바로 수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요 수출상이 요 은행한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요 은행한테 제시하죠. 그럼 요 은행이 돈 줘요. 이 은행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거든요. 또 내부적으로 은행끼리 돈을 바로 또 수취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좀 제가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나중에 여러 가지 중간에 뭐 인수은행, 뭐 매입은행, 지급은행 뭐 이런 게 등장해요. 연지급은행 그런 건 나중에 할 일이고.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에 대한 일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건부로 돈을 주는 것이다. 한 번만 외우시죠. 우리 신용장이 뭐다?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네. 그렇고,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 이제 진도가요. 제가 우리 이 국제 버벌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한 20분 정도를 할 거예요. 이렇게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국제 버벌리 제가 요거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통일 국제 협약이라든가 모델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요거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 인터넷에 가시면은 이거 하나 한번 듣고 오세요. 제가 작년에 수업한 게 있어요. 듣고 오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물론 그냥 본 강의 들으셔도 되는데 들어보시면 뭐 2번 듣는 거니까 좋으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뭐 이것도 제가 이제 해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금일 수업 리뷰할게요. 자 1분만요. 네 항상 해야 됩니다. 이건 자 복습하는 거예요. 자 복습합니다. 무역 영어란 무엇이다? 무역에서 사용되는 영어다. 아셨죠?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무역 영어 범위는 3가지 뭐다? 통신문, 무역, 서류, 그 다음에 국제협약이나 규칙. 그러면 무역 통신문이 뭐예요? 한마디로 편지. 그렇죠? 무역 서류, 3대 서류 뭐죠? 무역의 3대 서류? 송장, 운송 서류, 보험 서류.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3번째 국제협약과 규칙은 1순위, 2순위, 3순위 기억하셔야 돼요. 1순위만 시간 없으니까. 1순위 뭐죠? CISG, UCP, 인코텀즈.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통신문이란 뭐다? 당사자의 의사표시 수단이죠. 한마디로 편지.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3대 서류는 방금 했죠? 송장, 무한반복하셔야 돼요. 운송서류, 보험서류. 그래야 2차에 판이 나가요. 그리고 환어음이란 뭐다? 채권자, 주체가 중요하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서, 위탁서. 아셨죠? 환어음. 환어음이 사용되는 결제 방식 2가지보다 추심과 신용장 방식.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지금 신용장을 배우셨는데 추심하고 신용장은 차이점이 뭘까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2차 하시려면. 똑같이 환어음 사용되고 은행 사용되는데 뭐야 이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냥 흘려 들으세요. 신용장에서는 주채무자 누구다? 개설되는 순간? 은행, 개설은행. 추심에서는요, 은행은요, 절대로 지급 확약 같은 거 안 해요. 수수료만 받고 서류만 전달해주는 분들이에요. 아셨죠? 우리 추심에서의 주채무자는 누구다? 그냥 수입상이에요. 아셨죠? 다시 한번. 환어음이 사용되는 추심과 신용장에서 주채무자가 달라요. 추심에서의 주채무자는 그냥 수입상. 신용장에서의 주채무자는 누구다? 은행. 아셨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러면 여러분 2차까지 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첫 시간이지만. 환어음은 그거예요. 신용장은 뭐다? 한마디로 은행 신용편지 하지 마시고 무슨 은행에?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 아셨죠? 개설은행이란 말도 기억하세요. 개설은행이 뭐다? 신용장 개설하는 은행. 다시 한번. 저는 합격시켜 드릴 거예요. 반드시 2차까지. 그러면 추심에서의 주채무자는 수입상. 신용장에서의 주채무자는 개설은행.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시티은행 믿고 거래하는 거예요. 추심은 수수료가 그래서 낮아요. 추심은 낮아요. 근데 신용장은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지급을 하기 때문에 비싸요, 수수료가. 아셨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우리 무역거래에서 사랑을 받아왔던 신용장의 지금은 사용 빈도가 줄고 있어요. 그 이유 혹시 예상해 보실 수 있어요? 신용장이 요즘 사용 안 되고 있어요, 잘. 그 이유는요. 이건 2차까지도 자꾸 연동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수수료가 비싸서. 그렇죠. 더 저렴한 게 많으니까 추심같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와 제임스의 관계는요. 초도 거래면서 잘 모르는 당사자잖아요. 근데 요즘 거래는요. 다국적 기업, 막 본지사, 그죠? 뭐 지점, 지사 이런 사람들, 이런 당사자들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신용장 쓸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아는데 뭐. 그래서 신용장이 점점 감소 추세예요. 아셨죠? 그것도 이해하세요. 자, 그리고 국제협약과 국제규칙의 차이점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여러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문 드리면서 하니까 저도 재미 붙여가지고 다 제 진도대로 못 나갔어요. 우리 국제협약은 뭐다? 법. 아셨죠? 국제규칙은 뭐다? 임의규칙. 그렇죠? 그래서 민간단체가 만든 거다. 그래서
법은 체약국이면 그냥 그 다음 시간 배워요. 막 적용되는 방법들 그냥 적용되는 것이고 국제 규칙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뭘 삽입한다? 사용하겠음이라는 그런 걸 준거 문헌이라고 해요. 아셨죠? 준거 문헌이 있어야 적용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제협약의 두 가지 적용 방법, 네, 다음 시간에 모델법이 뭔지 다음 시간에 그리고 국제무역이란 무엇인가도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하셨고요.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첫 수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잘 따라와 주셔서 저도 앞으로 어떤 수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첫 수업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러 오셨잖아요.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성취, 우리가 합격이라는 성취를 이루어잖아요. 그 성취의 출발점은 바로 강렬한 열망입니다. 되고 싶다, 합격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없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난 반드시 된다라는 긍정의 마음 갖고 그리고 여러분이 열정에 넘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귀가하시면서도 계속 안미를 하셔야 돼요.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 아셨죠? 힘드시더라도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거죠. 제가 효율적인 공부 그리고 압축적인 공부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